자, 이번 시간은 이 78페이지의 투자 수익률에 이 투자 결정의 기대수익과 요술 관계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가시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배우면서 제가 요구 수익률과 같이 연결시키겠습니다. 오른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78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뭘 배우냐면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배우시는데 지금 20억이 시장 가치라는 자체는 뭐냐면 시세예요.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객관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투자한다 안 한다는 것은 개인마다 틀립니다. 그죠?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투자 가치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상순수익을 요구수익률을 할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라고 하는데요. 그 페이지에는 그냥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것만 나와 있잖아요. 잠깐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교재를 80페이지로 잠깐 넘겨보시잖아요. 80페이지를 넘기시면 투자 가치의 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투자 가치라는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요구 수익률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 요구 수익률은 나중에 구성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하는데요. 자, 무위험률이라는 자체는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건 정기예금이자나 국공채 이자를 얘기합니다. 자, 이건 시간의 대가로서 1년이 지나면 주겠죠. 그래서 뭐 요즘은 정기예금 이자가 뭐 연 2% 굉장히 낮죠. 근데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할수록 할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대가가 아니라 위험의 대가예요. 그럼 만약에 3%를 한다, 그럼 5%를 요구하는 수익률이 되겠죠. 그러면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을 크게 한다는 것은 할인율입니다. 자, 할인율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면 뭐 어음 할인, 카드깡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할인율이 커지잖아요. 만약에 이제 어음을 제가 드리게 되면은 어음을 할인하라고 합니다. 그럼 할인하게 되면은 위험할수록 위험한 어음일수록 가치는 떨어지죠. 그럼 할인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0페이지 보면 그 위험과 가치의 균형을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위험이 크면 요구 수익률도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는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현금 수익을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것은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78페이지로 가신다면, 자, 그럼 투자의 판단은요, 이 A 대안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20억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투자 가치를 봐야 됩니다. 자, 미래에 대한 순수익이 만약에 운영과 처우를 봤을 때 만약에 22억이다. 할인한다는 얘기를 해야죠.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판단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저 대안을 선택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시장 가치가 크다, 그럼 기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투자 가치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동산 소유로부터 기대는 미래의 편익의 그 수익이죠. 특정한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는 현재의 값을 이제 할인해서 대상 부동산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고요. 시장 가치는 공정한 매매에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공개 경쟁 시장에서 성립될 수 있는 가격이 시장 가치야. 즉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때요? 우리가 앞쪽에서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기가 크죠? 그럼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 된다는 거를 암기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왜 이제 조금 뭐 웃기게 강의하려면 이제 허경영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이제는 화성인 바이러스라는 예전에 케이블 방송에 나오셔서 예전에 공중분양 하신다더니 이제는 그 V걸, 그죠? 이 대기실의 V걸을 보고 자기가 이제 여성분들을 보면은 투시가 가능하대, 투시. 그죠? 속옷이 뭐는지. 그러면 투시죠, 투시. 그럼 투시로 외우시면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죠? 투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죠. 그죠?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로 가시면, 자, 그렇다면 이제 79페이지, 이게 이제 요구순위라는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하면요,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아까 비례된다는 게 상쇄된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부담 많은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는 거죠. 위험이 클수록 요구순위 커집니다. 그러면 위험과 수익은 서로 상쇄 비례 관계라는 거죠. 리스크는 위험이고요, 리턴은 수익입니다. 트레이드오프라는 것은 왜 야구 선수끼리 트레이드하는 얘기 들으셨죠? 선수가 비슷비슷해서 이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비례 관계라는 얘기인데요. 밑에 보시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위험 조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위험을 조정하긴 하는데 제가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구 순위는 어떤 투자자의 다른 곳의 투자에 대한 쪽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말하며,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건 전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는 어떤 대상 부동산에 투자할 때 위험이 전혀 없는 순수. 자, 이게 바로 아까 시간의 대가가 무위험률이에요. 순수한 시간 가치의 대가 무위험률과 시장의 위험에 대한 할증률을 가산해서 더합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요구 수익률을 외부라고 했죠. 전 시간에 필수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위험률은 밑에 기억에 무위험 수익률로서, 자, 얘는 이제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의 실질이자 가치,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무위험률의 크기는 투자자한테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겠죠. 여러 가지 신용의 제한이라든지 화폐의 수급 동향, 저축률, 투자율 등은 무위험률에 영향을 줍니다. 자, 위험 할증률은요, 투자는 어떤 물건에 투자 시 개인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위험. 자, 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나중에 포트폴리오에서 배우실 텐데요. 그럼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지금 2%가 이자라면 연이자, 우리가 무위험률이라면 여기다가 2%를 3%를 가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피할 수가 없고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사금법인료에서 사업장은 쉬운 이치라는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대가를 요구 수준에 반영하게 되죠. 그럼 이때 증가되는 시장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위험 할증률이 시장 위험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죠. 그다음에 개별 투자자의 위험 혐오에 따라 변동하겠죠. 이거는 이제 경제상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투자자한테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구 수준은 장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이라고 말씀드렸죠.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넘기시면은 피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피셔라는 어빈 피셔 학자가 1930년도에 미국 대공황이 이루어집니다.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요. 장기 투자를 할 때도 인플레를 고려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예상 인플레를 더합니다.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율에 대한 할증률이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2%를 더 더하면 7%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셔 효과다.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요구 수준에 반영돼서 피셔가 얘기했다. 그래서 피셔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위험이 증가하면 위험 할증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또 증가하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증가한다는 건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거죠. 결국 위험과 요구 수익률 비례 관계고, 위험과 부동산 가치, 요구 수익률과 부동산 가치는 반비례라고 했는데요. 필기를 해보세요. 자, 우리가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아요. 그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죠. 근데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라고 하셔야 돼요. 요거를 염두에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모의고사 같은데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어디를 가시냐면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페이지 77페이지로 가보세요. 77페이지 가시면, 자, 그렇다면은 양가로 3번에 안 했죠.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처리 방법은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험하면 이걸 처리를 해야겠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무위험률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위험한 투자는 투자 대상이 가능한 제외시키죠. 위험한 투자는요. 국공채나 정기예금 무위험률이 있는 곳에만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보수적은요. 공격적이 반대입니다. 투자 수익을 최대, 중간, 최소에서 가장 최소 추계치를 추계해요. 우리가 대학을 하향 지원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낮게 보는 거죠. 하향 조정합니다. 그래서 최소 추계치를 판단해서 이 투자 수익을 가장 낮게 봐서 투자 증거로 삼는 거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3번에다 배포쳐 놓으세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게 가장 우수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건 아예 투자 안 하고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 보수적은 좀 부정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낮게 본다는 것은 자, 이 투자를 기각하겠다는 거야. 이것도 불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죠. 가장 우수한 방법은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위험한 경우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가산해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키겠죠. 그러면 그만큼 높은 할인율이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져서 투자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감도 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민감도 감도 분석이라는 자체는 요거는 위험에 대한 처리 방법에서 위험의 통제를 얘기를 해요. 관리 방법에서. 그래서 이제 얘는 제목을 불러드리면 위험의 통제입니다. 통제. 위험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은 수요 공급에서 탄력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민감도다. 감도다. 그래서 어떤 대안에 위험 요소를 투입시켜요. 그래서 그 산출 결과의 수익률의 변동을 보면서 민감하면 위험하고 민감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 함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투입시키는 게 위험 요소예요. 투입 요소가 위험 요소를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산출 결과를 보는 거죠. 수익률의 변동을 봅니다. 얼마만큼 수익률이 변동하느냐. 그럼 이제 이 찔러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럼 자극을 찔러서 같은 A 대안을 세금을 1% 높여보고요. 그 다음에 영업 경비를 1% 높이면 당연히 수익은 감소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반응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 수익률이 아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얘는 1%밖에 안 떨어지는데 얘는 50%가 떨어져요. 그럼 민감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업 경비가 더 민감한 투자입니다. 그러면 얘가 민감도가 크죠. 그럼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한 대안으로 선택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위험한 대안을 투자하기 전에 미리 통제해서 축소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 민감도인데요. 그 요인들 중 어느 것이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느냐. 지금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업 경비가 더 민감하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어떤 요인이 투자 수익이 가장 민감하냐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 관리, 정책, 평가할 때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인을 알고 있으면 개발할 때 신경 쓰고 관리할 때 반영하고 정책 평가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 위험의 통제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금 이제 이 온라인 강의는 좀 지루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학원이다, 꽉 찼어 특강 시간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수업 시간에 막 소리 지르면 위험하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이 하품하다가 옆 사람하고 앞사람 쳤어요. 친 거는 자극이죠.
반응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이 수업 시간 옆 사람을 딱 쳤는데 옆 사람은 어머 괜찮아요. 수업에 지장했으니까 괜찮습니다. 민감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분은 무슨 원한 관계인가 봐요. 조금 쳤는데 왜 그래요? 하고 막 침을 흘립니다. 그죠? 그럼 수업에 지장이 주죠. 위험하죠. 가만히 있지 않고 데리고 나가서 집중 관리를 시켜야겠죠. 그죠? 요게 이제 민감도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투자 안의 현금을 여러 가지 요인 영향이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집니다.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의 변동이 산출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가를 분석했어요. 민감도 분석이란 투자 효과에 대한 분석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기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료라든지 영업경비, 공실률, 감가상각방법, 세율, 보유기간, 가치 상승 이게 바로 투입 요소가 돼요. 그럼 이렇게 투입시켜서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가장 우리가 이 순영가라는 건 나중에 또 배우실 텐데 순수익을 얘기를 합니다. 순영가는 현재 가치고 순전한 그 유입에서 유출을 뺀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이잖아요.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민감도 분석이다. 그래서 민감도가 여기는 안 났지만 클수록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 요인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됐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이제 어느 파트를 이제 배우시냐면 페이지로는 이제 80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0페이지 가시니까 부동산 투자 대안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부동산 투자 대안의 선택이라는 자체는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위험과 수익에 대한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왜 기대 수익률이 있고 편차와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게 있어서 위험이라는 자체는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이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나는 척도를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80페이지로 가셔서 어떻습니까? 부동산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측정하는데 자, 수익이라는 자체는 현재 생기는 게 아니라 장래 생기죠. 장래는 제가 불확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위험을 얘기하고요. 자, 장래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값을 구해야 돼요. 기대값 또는 기대치, 기대 수익률을 구하겠죠. 근데 그 기대치가 변동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변동 가능성이 바로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나중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기대 수익률은 여러 세 가지의 확률로 가중 평균합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한다는 것을 밑에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평균을 냈다는 자체가 기대 수익률을 냈다는 것은 이게 다 수익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값에서 평균으로부터 달라지는 척도가 표준 편차예요.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야 우리 반 전교 석차가 왜 평균보다 이렇게 많이 벗어날수록 위험하죠. 그 벗어나는 척도가 표준 편차와 분산인데 표준 편차에 제곱을 한 게 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체크를 하실 텐데요. 이 기대 수익률이나 가중 평균한다는 평균은 다 수익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표준 편차와 분산은 위험을 측정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가볼게요. 자, 수익의 측정입니다. 위험 분석에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위험과 수익을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수익, 자 밑줄 쳐보세요. 기대치가 되어 있죠. 평균값.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의 평균적 수익률 평균값 기대치 측정은 이제 계산을 할 텐데요. 동그라미 2번 체크할게요. 위험도의 측정이에요. 그래서 위험도는 실현된 수익률이 평균적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멀어질수록.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에서 절대적 측정치의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평균적 수익률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걸 구하는 게 별표 노식을 합니다. 얘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것은 거의 90%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 25회 때 기출 문제가 11문제까지 출제가 됐어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 11문제에 대한 계산 문제 중에서 10문제가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평균적 수익률, 평균값 기대치의 측정, 기대 수익률, 투자자의 각각의 가능한 결과의 발생 확률을 곱해서 나온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평균적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는 것은요. 자, 경기가 앞자만 할게요. 호황일 수 있고 불황일 수가 있고, 아니 보통이죠. 두 번째는 경우의 수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어때요? 30, 15죠. 자, 그러면서 확률이라는 게 있을 거랍니다. 발생할 확률은 이제 확실히 불확실하다 보니까 확률로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3, 0.5, 0.2가 있죠. 0.3, 0.5, 0.2. 자, 이건 이거예요. 30%의 확률이 있고 50%, 20%의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중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균하는 게 아니라 가중평균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럼 가중평균을 한다는 얘기는요. 가중치를 두니까 보통에 더 가중치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곱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소수점을 아예 고쳐버리는 게 낫습니다. 퍼센트는 하나의 소수점 고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자, 50%는 쉬워요. 10의 반은 5%죠. 그 다음에 30%에다가 0.3을 하니까 얼마가 돼요? 9%가 되고, 그 다음에 0점에다가 5% 하니까 1%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우리가 14%가 15%가 됩니다. 요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게 거의 출제가 됩니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연결시킬 부분은 뭐냐면요. 어떤가요? 그러면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의 지배 원리라는 것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대한 것은 좀 전에 했던 거를 응용해서 이제 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하고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은 밑줄 치고 수익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분산은 위험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이 수익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평균을 얘기하고요. 자, 분산이 될 수 있고 표준 편차가 될 수 있죠. 표준 편차.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져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만약에 A와 B 대항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익이 같아요. 그럼 편차는 분산은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에 5%다. 얘가 7%다. 그럼 당연히 A를 선택하죠. 그럼 A가 B를 지배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5%고요. 똑같고 수익을 갖고 따질 때는요. 이 수익이 많아야 돼요. 그럼 얘가 14%면 또 A가 B를 지배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A가 수익도 높고 위험도 낮다면 그걸 선택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수익도 높고요. 위험도 높고 얘는 낮아요. 그럼 얘는 수익도 높고 위험 높고 얘는 수익도 낮고 위험 낮으면 이때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에 보시면 기대 수익률이 평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작은 거, 그다음에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게 지배 원리예요. 근데 지배에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지배를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밑에 한계점을 보세요. 자, 수익률과 위험이 각각 다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듯이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은 투자 대안과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은 투자 대안은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적용되지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상향한다는 것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가겠는데, 자, 이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나온 게 포트폴리오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일단 예습부터 하면 넘기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수익률이 있고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위험입니다. 여기가 원점이라면요. 자, 우리가 수익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평균 분산 결정법 기억하시죠? 평균을 내서 기대 수익률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 위험은 분산이죠. 그러면 수익은 높을수록 좋죠. 위험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수익은 10, 20, 30, 40 높을수록 좋고요. 위험은요, 낮을수록 좋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10, 20, 30, 40입니다. 그럼 이렇게 좌표로 나타나죠. 자, 우리가 구성 항목 수를 많이 할수록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이건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포트폴리오를 이제 배우실 거예요.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주식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A, B, C, D 다전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딸 수 있지만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올인하게 되면 다 잃어버려요. 그럼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잃은 거를 커버할 수 있죠.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잃은 걸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스타트가 이걸 보고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구성자산수를 많게 할수록 좋다는 얘기죠. 구성자산수를.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시잖아요. 그럼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을 짱 박아 놓으면요, 도둑놈이 훔쳐가기가 쉬워요. 도둑놈들은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죠. 그럼 만약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 수표로 10장을 분산 투자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눠버리다 보니까 훔쳐가는 게 적겠죠. 그러면 10장이 아니라 만 원짜리로 100장을 까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훔쳐가는 게 적겠죠. 그럼 구성자산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 갑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럼 아까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이 만약에 A, B, C, D, E, F, G, H, I, J가 있다면요. 자, 어떻습니까? 자,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낮으니까 A가 얘네들을 지배할 거예요. 그다음 B가 얘네들을 지배하고요. C가 얘를 지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겠죠. 얘를 선택해요. 그럼 얘네들은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요 하나하나의 점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럼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아주 좋은 대안들을 모아하는 게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그럼 점들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죠.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이 바로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모양이 우상향한다는 거죠. 당연히 우상향한다는 것은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 81페이지 보시면 의의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이 지배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효율적 전선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의 한계를 우리가 넘는 거죠. 그래서 A, B, C, D는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하는 게 낫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게 B가 J를 지배하죠. 그 다음에 A, B보다는 A, C가 수익이 더 높겠고요. 자, 구성산수는 많으면 좋기 때문에 A, B보다는 A, B, C, D가 막 좋고요. 자, 이 A, B, C, D가 바로 효율적 전선상이고요. 그 다음에 A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좀 보수적이고, 얘는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이따가 이제 밑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단은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에 지금까지 했던 것까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디냐면, 자, 어떻습니까? 일단 개념은 분산 투자예요. 집중 투자가 아니라. 그럼 분산 투자를 하면서 단계 이런 걸 커버하니까 안정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편익을 획득하고요. 자,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이제 부동성 지역마다 틀리고 개별성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반대인 게 분산 효과가 좋아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과 수익이 발생해서 위치, 종류, 수익에 따라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어떻습니까? 얘기로 가볼게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각 구성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성별로 가중평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 투자의 10억인데 A가 6억이고 B가 4억이에요. 그러면 A는 60%, B는 40%를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1년 동안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10%고 B는 20%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6억을 10억 나눈 게 60%의 10%는 6%가 됩니다. 그 다음에 4억을 10억을 나누는 건 40%가 되니까 0.4죠. 그럼 20%는 8%가 돼요. 6% 더하기 8%는 1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하는 이 기대 수익률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A에 더 6억을 더 많이 투자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각 자산의 투자 비중과 구성자산의 수익률에 의해 결정되고 총 투자 크기와는 무관하죠. 그죠? 그래서 그 투자 비중이 얼마큼 되느냐, 그 다음에 구성자산의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꼭 총 투자 금액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배우실 게 총위험이라는 것은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가시는 부분은, 자, 만약에 A, B, C, D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모든 자산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에 와서 피할 수 없는 게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은 이제 인플레가 발생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이자율이 상승한다든지 경기가 안 좋아서 불황이라든지 어때요? 우리가 IMF 때는 모든 기업의 영향을 다 받아서 불황에 다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모든 자산이 아니라 하나 주식회사 하립을 봅니다. 닭 만드는 곳이에요. 그럼 조류 독감이 터지게 되면 이 주가는 떨어지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만드는 데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는 모든 자산이 아니라 개별 자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책을 정리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총 위험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따 살펴보겠지만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 와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을 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이 야매로 갖고 가시냐면 체계적 그물은 체계적인 위험은 그물이 촘촘히 돼 있어요. 촘촘히 돼 있기 때문에 자, 구성자산수가 물고기라면 마른 물고기나 뚱뚱한 물고기 다 못 피합니다. 그물이 체계적이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근데 비체계적이라는 것은 체계적 그물이 아니에요. 비체계적은 이렇게 든섬든섬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비체계적은 촘촘히 아니라 듬성듬성 됐으니까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은 비체계적이 아니라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이 되겠죠. 포트폴리오 제거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제 체계적 위험은 요구 수익률을 얘기를 했어요. 자,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합니다. 그러면 은행이자가 연 2%가 무위험률이고요. 여기다가 3%를 더한다면 플러스했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만큼 위험 할증률을 더할 테니까 요구 수익률을 더 달라는 얘기죠. 그럼 요구 수익률을 더 감소해서 위험이 감소에 대한 걸 더 달라고 하는 거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다라는 것은 이거는 체계적 위험과 비례지 비체계적 위험과 비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포트폴리오 나왔다? 그럼 비체계적 위험 생각하시고요. 요구 수익률 나오면 체계적 위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로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체계적 위험은 못 줄입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한다. 자, 그래서 박스 보시면 체계적 위험은 시장에 의한 위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변동한다든지 이자율이 높아지는지 인플레가 심화돼 물가 상승이 되고요.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물이 촘촘히 돼 있죠. 그 모든 투자 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위험과 수익의 비례, 체계적 위험과 수익의 비례해서 요구 수익률에 반영이 되겠죠. 비체계적 위험 갑니다. 개별 자산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개별 자산에 영향을 줘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다양한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 대상이 되는 위험은 자, 무작위적으로 자산을 배합할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그라미 불필요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통계적으로 제거될 수가 있죠.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수가 증가할수록 포트폴리오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를 위험 분산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한계에 움직이는 정도를 계수화하는 것이 상관계수라는 건 뭐냐면 이 상관계수는요.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예요. 날수 좋은데요. 그래서 이 구성자산수를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상한계수가 작을수록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위험은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라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수치는 안 적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날수 좋은데 자 A와 B를 봤을 때요. 반대 방향이 돼요.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좋습니다. 그럼 같은 방향은 플러스가 되고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가겠는데 기본소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실 건데요. 자, 만약에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만드는 데 투자했으면 커버가 돼요. 근데 다 닭 만드는 데만 투자했어요. 네네치킨, 교촌, BBQ. 아, 이거 작살납니다. 그럼 조류독감이 터져서 한 10명이 닭 먹고 뒤졌다? 그러면 주가가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격이 비슷한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이 있어야 된답니다. 성격이 비슷하는 것은 자, 우리가 대학교 교과서에는요. 우산과 우비는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팔립니다. 비가 안 오면 작살나는 거죠. 근데 우산과 집신은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오면 집신이 안 팔리지만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낮다라는 것만 이 저자분이 표현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 기본소가 나오면 10%가 완전히 동일반 방향이게 되면요. 플러스 1일 때는요. 아예 제어가 안 돼요.
마이너스로 갈수록 좋습니다. 0도 분산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서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낮을수록 좋다. 그냥 그렇게만 표현하시고요. 자, 요 그림 밑에 결합 투자를 가시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불필요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 투자자는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현재 부담하는 위험 수준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실현해주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요게 바로 효율적 전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TS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는 T이고 S가 이게 바로 효율적 전선입니다. 그러면 위험에 대한 태도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차별 곡선은 처음 접하시지만 무차별이라는 게 뭡니까? 차별이 없는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찍든지 자, 어떻습니까? 무차별이라는 건 차별이 없는 거로서 다 좋아한다는 얘기. 어느 점을 찍든지 다 차별이 없고 효용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만나야 돼요. 근데 최적 포트폴리오라면 접점이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려면요. 자, 지금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제가 이제 거기 보시면 투자자 A와 투자자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고 B가 있는데요. 요게 접해야 돼요. 교차하면 두 점이 생기니까 최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B의 투자자가 있죠. 그래서 접하는 점이 최적이 돼요. 그 최적 포트폴리오는 자, 효율적 전선과 이 무차별 곡선이 만나야 되는데 교차점 하면 안 됩니다.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 접점에도 맞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라며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 효율적 프론티어 전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돼요? 효율적 프론티어는 아까 우상향 한다 그랬어요.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 어때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나타나는 무차별 곡선 서로 교차하지 않으면 자상방으로 갈수록 그 효율이 커진다는 것은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수익 쪽으로. 여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 회피형 투자의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기울기가 가파라서 더 위험 회피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다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래서 위험 혐오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어때요? 위험 쪽에 등을 돌리겠죠. 그 다음에 수익 쪽에 이제 입을 벌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커진다는 건데, 자, 이건 이렇게 하세요. 재밌게. 위험은 싫어해요. 그래서 다 따라해보세요. 멜롱. 자, 위험 쪽으로 햇바닥을 내민다는 겁니다. 그 위로 볼록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하죠. 그래서 얘는 위험 혐오적인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더 자세히 알 텐데, 기울기를 본다면 얘가 더 얘보다 기울기가 높아요.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는 것은 얘가 더 위험 혐오도가 큽니다. 그래서 얘가 더 보수적이고요. 얘가 더 공격적이다. 이건 이제 기본서 가서 더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세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ST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효율적 전선 연결하는 게 봤죠. 그래서 투자자 A가 있고 보수적이고요. 투자자 B는 공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적이 되는 것이 2점하고 F점이죠. 그래서 요게 2점하고 F점은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런 수많은 효율적 포트폴리오 중에서 개별 투자자의 위험수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포트를 선택하는 과학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포트폴리오의 관리는 어때요? 투자 대안이 갖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불필요하니 비체계적인 의미입니다. 제거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포트폴리오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기초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기초는 이제
이 저자분이 원래 이쪽 차트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내용을 이제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83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만 좀 얘기하고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제가 다음 시간에 넘기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폐는 시간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박스를 이제 제가 설명해 보겠는데요. 갑니다. 자, 화폐의 시간가치입니다. 자, 지금 돈 100만 원이요. 지금 돈 100만 원은 현재 가치죠. 자, 그래서 현재 가치고, 그러면 일단 1년 후에 연 10% 이자를 따지면 11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럼 110만 원이 됐다는 것은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줄여서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현가라고 얘기하고요. 자, 얘는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는 present value라고 하고 얘는 future value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은요, 이자가 붙기 때문에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이 붙죠. 그래서 이걸 할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알겠지만 어음 할인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바꾼 걸 할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곱해주는 게 1.1을 곱한 게 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만 좀 보겠는데요. 화폐의 시간가치 의의가입니다. 투자는 장래 현금 수익과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 지출은 현재 이루어지지만 현금 수익은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화폐의 가치의 시간 가치에 따라 다르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동일 시점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즉, 미래의 화폐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는 거나 반대로 현재의 화폐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원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건 할증이라고 하고 현재 가치로 바뀌는 걸 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가치는 확실하지만 미래 가치는 불확실해요. 할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폐에는 일시불과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얘기하겠지만 일시불은요, 딱 한 번, 일회성 개념입니다. 딱 한 번만 지급되고요. 연금은 여러 번 지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은 일정 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불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1이라는 곱하는 계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우리가 미래 가치로 바뀌는 세 가지 계수와 현재 가치로 바뀌는 세 가지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한 이 입문 과정에서 그냥 역수관계라는 게 있겠구나, 역수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만 가볍게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